일정한 시점까지의 그 데이터들을 기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날씨 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심대하고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왜 우리가 그냥 기후 변화 위기를 이야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날씨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바람이라든지 뭐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기후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거니까 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지리적인 영향도 있겠죠. 위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고, 바다와의 거리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산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평야가 넓은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그런 기후의 변화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상청 표현으로는요, 자연적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러니까 평균값을 기준으로 위아래 폭을 그 평상시의 평균 폭이라고 보면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평균 기후 계의 변화. 쭉 위아래 침폭이 이만큼씩 변화되다가 이것이 이렇게 상향이 되든지 이렇게 하향이 되든지 아니면 이 침폭이 넓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기상청에서는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했네요. 이 기후 변화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후는 뭔지, 기후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과연 왜 생기는 일인지, 그 주된 원인이 뭔지,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기후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아야 그 원인을 치유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원인을 한번 봤습니다. 원인을 봤더니 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고 제시가 되네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는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거는 기후변화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이야. 태양 흑점의 변화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심각해 보이지만 우리가 돈 들여서까지 치유할 문제는 아니야. 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니까. 자연의 흐름상 이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라는 주장과, 그 자연적 원인을 강조하는 분들이겠죠. 아니야, 이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 스탑 해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인위적 원인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동의하세요? 자연적 원인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둘 다. 둘 다. 안정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위적인 원인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는 압도적이네요. 여기는 세뇌 교육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지요? 자, 요 푸른 계열 요 색깔, 이게 자연적인 원인으로 온도 변화와 기후 변화가 있는 이 진폭입니다. 기후 변화의 추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실선이 이 평균값이고요. 여긴 좀 색깔이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간 이거를 좀 이렇게 연한 흙탕물색. 네. 이게 인위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중간값이 요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요거에 대한 합으로 요 검은색 관찰된 걸 얘기를 1850년대부터
관측된 연평균 지표 온도들을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확연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보신 분하고 보시지 않은 분하고는 나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자연적인 원인이 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은 인위적인 게 크지만 네가 그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두 가지 원인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아니야,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어두운 미래를 전해줄 수밖에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시면 중간중간 손들어서 말씀을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자, 이 사진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최근에 있었던 리비아 대홍수입니다. 이게 그 홍수 전이고요. 이건 홍수 후고요. 지금 사망자가 11,000명 정도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얼마일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스리랑카에서 아주 대형 홍수가 나서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가을을 넘어서 겨울을 향해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 호주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봄을 거쳐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 겨울, 지난 봄이 호주의 평균 연령 그 온도가 기존의 그 기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남반구 북반구가 바뀐 게 아니라 남반구 북반구가 동조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의 피해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장, 우리 주변에서도 늘 보고 느끼는 현실들이니까 이런 사례들을 뭐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인한 뭐 인명의 피해 또 그 지구의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피해를 떠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제일 즐기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입니다. 왜 두려워하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대응이 틀릴까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까봐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을까봐 저희가 제일 겁나요. 그리고 제일 자신이 있을 때가 왜 동시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냐? 저희들한테 어떤 할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야 이건 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정치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전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구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 5년 321일. 요게 그 시간을 나타내는 기후 위기 시계라는 겁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게 기상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기상청에만 설치되어 있지 이게 똑같은 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앱 다운 받으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 어디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이미 다 교육을 받으셔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나요? 1.5도씩. 이게 지구가 왜 1.5도 상승하는 것을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좀 남다른 건데요. 이 기후 제한이라는 게 오는 것의 마지노선이 1.5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1.5도냐? 언제부터?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제 온도를 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일어났다는 그 시점부터 1.5도가 넘어가면 우리 지구는 심대한 위기에 빠진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1.5도의 기준이 산업화 이전까지의 평균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했냐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파리 협정이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파리 협정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파리 협정이라는 건 뭘까요? 파리 협정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1시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기후가 병들어간다는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 동식물도 많이 키우고 그 동식물들이 방구도 뿡뿡 껴대고 용변도 막 함부로 보고 풀도 다 뜯어먹고 나무도 베어가고 자동차 매연은 뿜어져 나오고 발전소에서 석탄 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살겠냐? 비 많이 오는 게 이게 다 그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야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몇몇이 몇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더니 한 국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런 국가가 한 국가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진 불온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그 국가들이 고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 동시에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후변화가 심각하니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돈을 500원씩 내자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500원이 껌값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원을 내려면 집안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도 500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면서 각 국가군들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 너는 돈을 내고 그러면 나는 힘이 남으니 삽질을 하고 너는 뭐를 하고 뭐 이런 역할 분담들을 하게 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COP, 소위 말하는 캅 회의라고 하거든요.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COP가 뭐의 약자인지는 지금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기후위기 당사국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COP1부터 제가 지난번 COP 회의 있을 때가 COP28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또 그 12월 달에 두바이에서 29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또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그 우리들의 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5도가 넘으면 이제는 기후가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1.5도라는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차근히 준비하자라는 모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모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리 협약을 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후 위기 시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아이디어들 있으세요 혹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앞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정답이 있는데 이 표에서 자연의 변화는 그렇게 전체적인 지구 표면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못 줬어요. 이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 집중이 돼야 돼요? 인위적인 것들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위적인 것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협약처럼 캅 회의에서 기후 당사국 회의에서 여러 모든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약속한 것 중에 또 하나의 목표가 그 약속이 뭐냐면 NDC라고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스스로 정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을 이렇게 표처럼 정해놨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우리는 2030년에 40%를 감축하겠다. 1999년 대비해서 68% 감축하겠다. 각자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해서 4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 40%의 감축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30년까지 40% 감축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다들 고개를 흔드시는데 그럼 어떻게 40% 감축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국가 간에 약속한 거지만 의도로 약속한 거죠. 뭐 내가 이것을 위반하면 뭐 유이동을 한 대 때릴게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그럼 40%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속도를 내야죠. 네. 그거는 너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서울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40%지만 40%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볼까요? 이 그림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만큼 배출을 해요. 이게 얼마큼인지 보시면 이게 우리가 저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1등 정도 됩니다. 11등. 우리나라가 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이 그 세계에서 11등 정도 되는데 이게 2018년도 기준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86.9%, 87%를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걸어 다녀야지, 뭘 해야지. 우리 개인으로서의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실천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에너지 중에 15.5%가 운송수단이에요. 15.5%가.
또 한 30% 정도가 제조 및 건설입니다. 가정이나 상업적인 용도,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는 8.3%밖에 안 돼요. 8.3%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8.3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일 큰 거 전환 부분입니다. 전환이라는 게 에너지 부분이에요. 전환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석탄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이 발전 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45.5%예요. 여러분들이 한 등을 더 끄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걸음 걸었고 그냥 한 걸음 이렇게 탁 가는 게 뭐냐면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소를 전환하는 거예요. 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소로.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어떤 발전? 풍력, 태양광. 확실히 우리는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부터 가시네. 풍력, 태양광 또 네? 수소 또 원자력은 얘기하기 싫은데 이제 원자력을 가슴에 갖고 계시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원자력 또 가스도 많이 해요. 가스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시간이 되게 급해요. 시간이 되게 급해서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석탄 발전하지 마 그러면 석탄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이 전기라는 게 내가 필요한 것만큼 야 3개만 가져다 쓸게 4개만 가져다 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발전이라는 게 발전은 늘 발전하고 있어야 돼요. 전기가 그런데 전기를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으로 계속 쓸데없이 발전하면 이것도 전기 체계에 문제가 생겨요. 받을 만큼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급히 전력을 끌어올릴 때도 있고 급히 전력을 다운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석탄 발전소 없애! 그런다고 없애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잘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정부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직장을 오늘 당장 우리의 깨끗한 환경, 하늘,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숨쉬게 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없애주세요 는 것보다 저희가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알지만 십시일반 이 정도의 기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금을 준비해 놨으니 자 이제 순차적으로 좀 조정해서 이 석탄 발전을 줄여 나갑시다 라는 합의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르니까 단순하게 요구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선택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한 후에 말씀을 꺼내주시면 훨씬 더 멋있고 생산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냐.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요. 재생에너지가 100%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정답이에요. 재생에너지가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여유로운 적합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간헐적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태양이 내리쬐었다,
안 쪘다. 근데 아까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늘 돌아가면서 그 양을 급하게 끌어올리든 급하게 다운시키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재생에너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좀 덜 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손해를 보더라도 감내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타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대목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태양광 효율이 정말 좋아졌어요. 가격도 많이 싸지고 열을 이렇게 모으는 기술도 좋아졌고요. 바람을 모으는 기술도 좋아졌고요. 바람을 읽는 기술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 지금 당장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짧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부분이나 산업 부분이나 이렇게 저희 국가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정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산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각 정부 주체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다음 2순위로 하고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NDC를 달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기술 발전으로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요. 기술 발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사랑으로 받은 상처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나가고 그런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 발전으로 시작된 기후 위기의 회복도 역시 기술입니다. 제가 몇 가지 기술을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기술적인 지혜가 이 지식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외에도 수많은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에 보면요. 여기에서 이 산업 있잖아요. 이 산업 부분, 제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제철입니다. 제철. 우리나라 제가 그 웹사이트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전 세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심각한 것을 전 세계 지도로 표현하는 실시간 배출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을 딱 찍으면 어디가 제일 크게 나타나냐면 광양입니다. 광양에 왜? 광양의 제철소가 크거든요. 포항보다 훨씬 더 큰 제철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냐면 이 공정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완전히 문송한데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적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뜨거운 열을 내서 이 철광석을 녹여서 여기서 철을 뽑아내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 코크스라는 거랍니다. 이 석탄 중에서도 아주 화력이 높은 고함량의 이 석탄 종류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불을 때우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석탄을 때우지 않고 수소를 집어넣어서 이 불을 떼어가지고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 공법을 수소환원제철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수소환원제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면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수전해로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전기로 이렇게 물을 분해하는데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석탄을 떼서 전기를 돌려서 수소를 분리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소를 만들어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석탄을 만들어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 수소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작은 게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력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지금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생산량이 적은데 이것을 하려면 수소가 필요한데 수소를 하려면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를 직접 못 만들고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것을 배에 실어가지고 오려면 배에 잘 안 실려서 그것을 다른 가스랑 같이 섞어가지고 완전히 액화를 시켜서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그거를 다시 그 가스랑 분리하려니 또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여튼 저희가 지금 이 철강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철강 강국으로서의 산업적인 지위도 유지해야 되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나라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포스코 기업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덥네요. 이렇게 지금 기술적인 개발을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수소환 배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아까 원전 얘기하실 때 원전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감추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원전 사이즈보다 작고요. 이것이 안전성 면에서도 좀 높아졌다고 하고요. 이게 소형 모듈 원전이 3.5세대랍니다. 근데 4세대 지금 원전이 개발이 개념적으로 다 완성이 됐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증 작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 연료봉이 물로 그 연료봉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냉각수가 아니라 냉각염이 있답니다. 그 염은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요.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이것이 상온으로 나와야 우리 인간 세계한테 피해를 주려면 이게 상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근데 상온에 노출이 되면 바로 그 끓는 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굳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기는 그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경납고 안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끊임없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기술이 이 SMR에 탑재가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전선을 길게 뽑을 필요도 없고 우리 동네 안에서 그 지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들을 생산해내는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이런 시설들을 되게 격리되어 있는 곳에 해놓고 거기에서 바로 아까 말씀했던 수소들을 바로 생산해내서 그 수소를 망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연결해서 그 에너지를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다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은 뭐 이 기술들이 다 완성이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역시 우리가 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것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해결 방안은 기술로 생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기후 위기에 대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서 발전의 속도가 더뎠지만 지금은 그린 금융이라는 부분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린을 통해서 깨끗한 기후를 통해서 금융을 해야 되겠다, 금융적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는 개념도 등장을 했고, 그린 팩토리, 그린 팜, 그린 모든 것들 산업들이 그린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과 재정과 인력들이 한데 모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그 탄소 배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자의 몫이냐, 기술자에게만 다 맡겨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둬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죄송한데요. 이게 사실은 이 PPT를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만들었는데요. 자기네 사장님 이름을 여기 크게 박아가지고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 기후 대응 기금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건지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퀴즈를 자꾸만 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규모가 2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기금이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되지를 않아요. 이 기금이 조성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제 자랑처럼 써놓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 법안에 이게 있는데요.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게 법적으로 강제를 해놓고, 이 기후 대응 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탄소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원을 자동적으로 이 기금 안에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한 해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결산을 했어요. 결산 과정에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썼니? 이건 쓸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썼니? 그리고 이거는 왜 쓰라는데 안 썼니? 뭐 이런 게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 혼나면 우린 그만둬야 되나요? 이게 시행착오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개념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확한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드는데 한 개 부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이 그 사업에서 이익이 나오면 무조건 이 대응 기금으로 가져가고, 이 기금이 각 그 산업부에, 노동부에, 환경부에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금액만큼 당신들이 사업을 기획해와,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규모 있으면서도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것 같고, 이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훨씬 더 쫀쫀하게 이것은 갖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제도와 예산을 만드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속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기후변화 포럼이라고. 보통 이 국회 연구단체 중에는 야당, 여당이 꼭 반드시 섞여서 구성하게 돼 있고 최소 인원이 3명 이상은 정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보통 아예 나는 민주당 싫어, 아예 나는 국민의힘 싫어 그래가지고 3명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사람 아니면 품앗이, 내가 이 단체를 만들 때 너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 그 단체 만들 때 이름만 빌려줄게 정도의 단체들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좀 다릅니다. 이곳은 기후변화 포럼이라는 이름처럼 기후변화에 진심인 사람들만 모여 있고요. 여기 뭐 제법 연구 실적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분들이 제가 있고요. 저희 당의 공동대표로 5분이 계신데, 요분은 민주당의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던 한정혜 장관 의원이시고, 가운데 계시는 분은 GS 에너지라고 아시죠? 화영수 대표 이사가 여기 공동대표로 있고,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윤재용 교수님, 김일중 교수님이라고 그 환경단체에서 아주 유명한 시민 운동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여야를 통틀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해가지고 여야 쪽으로 각 당에 가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부족하고 두서가 없는 데가 있는데 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제가 마치면서 이 말씀 하나는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내 집 안에서 이렇게 거대한 산업적 변화, 탄소의 배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내가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재생 휴지 쓰면 되는 건가? 저거 보니까 뭐 그거 가지고 어린 턱도 없겠네. 그냥 난 편하게 살지 뭐. 내가 그냥 뭐 종이컵 한 번 더 쓰고 이런다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저 그냥 포스코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법 완전 도입해가지고 저렇게만 해도 우리 동네 사람들 몇천 명이 뭐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낫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긴장 상태를 갖고 계셔야 저희가 각성을 해요. 제가 왜 기후변화 포럼에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왜 기후변화 포럼에 관심이 많을 것 같으세요? 왜 기후변화라는 것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 게으른 사람이 밤늦게 여기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평택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제가 관심을 가질 일이 없어요. 저는 대리인이잖아요. 저는 에이전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세무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 찾아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 예산과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고 대리인으로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 독자가 관심이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뭐 포럼까지 들면서 뭐 이것저것 공부해가면서 진짜 이과생으로서는 뭐 쉬울지 모르겠지만 문성한 저로서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눈 비비면서 읽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관심,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 이 텐션을 계속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10여 년의 경향이 그랬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환경 문제가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면서 뭐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거부터 해.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이거야?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국민들이 마음이 3분의 1 나고 4분의 1 나고 5분의 1 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면 뜻이 안 모아지잖아요. 지금 이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거로 인해서 지구의 균형은 깨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 텀블러를 드는 게 중요하냐, 무슨 종이컵은 쓰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뭐 한 발짝 걷는 게 중요하냐, 10발짝 걷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요. 더 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려면 우리가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다른 유혹, 특히 정치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눈을 어디를 하나를 쳐다봐야 된다? 기후 위기. 기후 위기 하나만 쳐다보고 가셔도 갈 길이 멀다, 바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솔직한 고백인데요. 이게 녹화가 되나요? 아, 네. 이게 다음 지도부에 전달되면 혼날 것 같아서 사실은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우리 보수정당, 제가 생각하는 우리 보수정당은 환경이라고 하면 아주 좀 올드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환경 문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근대화 산업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에서 환경 문제를 핑계로 지금 이 산업의 발전을 막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기후 위기가 왔지만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엔 기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면서 지금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유의 이 지적, 인적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면 기술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가전기계 이거를 하나 돌리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예전 방식으로 돌리면 열이 이만큼 나요. 에너지를 이만큼 쓰니까. 그런데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가면 이 열이 이만큼 나던 게 이만큼으로 줄어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풍력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는, 세게 불 때는 그거를 전기를 지나가는 선은 똑같고 이것을 계약한 집은 똑같은데 일정한 걸 원하는데 여기가 이거를 오버해서 보내면 이거를 어떻게 남는 거는. 그러니까 ESS라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스토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담아요. 우리 배터리 이렇게 휴대용 포터블 그 충전지처럼 그런 게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이 돌면 태양이 낮에 막 돌 때 그런 전기를 담아서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밤에 심야전기 쓰듯이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화재도 많이 나고, 예?
저장하는 양도 많지 않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계속 투자해야 기술이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기술이 모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한국 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그것도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은 전부 다 한국 제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2차 전지 문제 때문에 폴란드하고 헝가리라는 나라 두 곳을 방문했었어요. 거기에 세 공장이 있어요. 삼성 SDI, SK온,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데 이 세 국가가요, 물론 이 세 국가, 그러니까 이 두 국가가 이 세 회사 때문은 아니지만 이 세 회사가 중심이 돼서 그 두 나라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한국 하면 우와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하는 그 2차 전지 배터리들이 전부 다 유럽에 각국에 다 수출되고 있고 증설 계획을 막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국이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설명드리지 못한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탄소를 포집을 해요. 그 탄소를 포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랑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그냥 자동차에다가, 내연기관 자동차에다가 휘발유처럼 넣죠. 운전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탄소는 배출되고 수소는 타잖아요. 근데 어차피 공기 중에 있던 탄소를 포집해서 와서 억지로 결합시켜서 떼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탄소 배출을 추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전기자동차가 이거 시동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도 모르고 남자는 부릉부릉 하면서 힘차게 달리는 거지. 난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지 않아라고 요구하는 고객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소비자의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휘발유로 때울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 제로 상태로 이것을 할 수 있냐는 기술적 자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가 한참 돌아갔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자극, 이것을 산업적인 효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 관심 상태를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쟤네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애들이야, 쟤네는 그 위험한 애들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즐겁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많이 떠들었는데요. 하여튼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꽉 채워서 끝까지 강의해 주신 우리 유인호 부표님께 다시 한번 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마지막 강의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강의에 강사를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다 유익했지만 이렇게 쉽고 명확하게 기후 위기의 원인, 그 다음에 개념 정의, 그리고 기후 위기의 명백한 증거, 그리고 정책과 대안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에 저는 그 유동 부원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첫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을 갖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고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마음을 합하고 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후위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함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마침 또 한함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오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먼저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네, 토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그 이영혁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청중들의 이제 의견들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뵙죠.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뵙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이고 다음에 한번 강의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상의해서 워크숍 토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의견을 많이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대학에서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영역이 있고 환경 영역이 사회 영역이 있고 경제 영역이 있고 환경 영역이 있는데 환경 영역에서 뭐니 또 중요한 키워드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단순하게 그냥 봐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홍석희 과장님 강의할 때에 에너지 수소 얘기한 거 하고 오늘 위원님 얘기한 거 하고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이 되면서 통합적 사고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많은 지식들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후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1.5도시의 의미나 2도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원인이에요. 원인. 근데 이 원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에너지의 문제이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될까? 실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택시도 우리 삶도 우리의 기업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다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 기후변화의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이 어떤 법적인 발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노력들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지역의 위원님으로서의 평택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후변화, 위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에너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만들어서 이 발전을 가져갈 것인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위원님이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셔갖고 평택 지역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평택 지역이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뭐 그 감회하고 소회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기후가 1도씩 상승하면 곡물 생산량을 얼마나 감소할까요? 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세계 경제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소모가 5,200억 달러 얼마일까요? 690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년 2,600만 명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지금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유희동 의원님께 질문하실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딱 세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마이크를 좀 네,
마이크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탄소중립 녹색순환 기본법도 발의하시고 이쪽에 그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노력이 그 평택에 기반을 둔 우리 유이동 의원님께서 하셨다는데 잘하는 긍지를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좀 실상을 보면 기후 위기에 관해서 이제 조금씩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책으로 이제 탄소 중립과 또 재생에너지 보급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가 있는데 평택시는 이제 그 수소 경제 많이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탄소 중립의 수소 경제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해서 특히 아리백 정책에 대해서 평택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그 기반이 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우선 그 토지와 그 인허가 관련 문제, 또 자금 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는데 자금 동원에서 PF 관계가 어떤 그런 금융 관계가 연결되는 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부지 마련하는데 공공부지 지금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님은 이제 꽤 그쪽에 강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평택에는 공공부지나 이런 운동장 또는 그 주차장, 뭐 평택시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 대한 그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여주나 당진이나 요 주위의 안성이나 이렇게 보면 공공부지 그런 그 운동장이나 이런 그 주차장에 굉장히 좀 보급이 활발한데 이건 좀 이런 쪽에 우리 유이동 의원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금융 관련된 부분하고요. 공공부지 활용 방안 말씀 주셨는데 공공부지 활용 방안은 지금 뭐 우리 사실은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 받을 때 제가 제일 난감한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민원이나 지역과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시 행정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견하고 견제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공부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정도는 돼도 그것을 언제까지 얼마의 규모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그 시 당국하고 잘 협의하고 제가 의견을 전달해서 공공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공부지를 더 확보하는 일이 시 입장에서는 평택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겠다라고 추측하는 대목은 지가가 너무 높아서요. 지금 평택이 전반적으로 그런 토지들을 미리미리 여유 있게 많이 준비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그 토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재정을 쓰기에는 평택시 재정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제 나름대로의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거야말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죠. 또 다행스럽게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세 번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매번 같은 상임위에 있었는데 그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그 정무위의 주요 소관 기관 중에 하나가 금융위 금감원이어서 이 녹색금융, 소위 말해서 그걸 임팩트 금융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을 오래전부터 그 뉴욕이나 영국을 중심, 그 런던을 중심으로 그 임팩트 금융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한국은 임팩트 금융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당국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에게 민간 금융 회사들이죠. 이 임팩트 금융을 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계속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혹시라도 뭐 이 중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금융 관련된 뭐 문의를 하실 일이 있거나 자문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그 뭐 이게 특혜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요한 그 정보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임팩트 금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국제사회라는 게 정말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임팩트 금융이 좋잖아요. 사회적인 영향을, 선한 영향을 주는 금융을 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게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이런 국제적 현상들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사다리를 놓고 저희는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뒷사람이 못 올라오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요 선진국들, 산업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면서 지금 경제적 부를 이뤘어요. 그리고 토양 훼손 뭐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하고 지금의 부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부를 이루고 나서 이거 기후가 아프대, 아니 지구가 아프대. 그러니까 이 아픔을 치료하려면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겠어. 그래, 우리 모이자. 그래서 이것을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중국이나 이런 개발도상국들 입장에 인도나 이런 데서 당연히 반발을 하죠. 야, 니네만 먹고 살아. 우리 이제 좀 뭐 석탄 떼면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반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IRA나 유럽에서 만드는 CBAM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제도들이 겉으로는 선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자국의 이익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시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국력의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해서 저희가 뭐 거기에 뭐 불이익을 받을 단계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 컴팩트 금융이라는 거, 임팩트 금융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배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선생님께서도 그런 조언을 받고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자, 사실 이제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우리 기후위기 문제가 인문학적인 성찰도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의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대응들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경제 환경의 통합적 관리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IPCC 시간도 들어봤나요? 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제도와 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버넌스라든지 국가 정책이라든지 화석연료 정책이라든지 금방 얘기했던 금융, 기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른 분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민선생, 우리 대표 선수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억지로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모르겠어요. 일반 시민으로서 느끼는 거는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잘 보관도 안 되고 육지로 송전도 안 되고 해서 바람은 많이 불 때 전기를 생산해서 그냥 날려버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 체계적이고 좀 종합적인 이런 관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고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 정책 감시자로서도 입안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에너지 관리 체계 탈탄소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 풍력 지금 현재의 저희 대한민국의 전력 산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진짜 제주도는 풍력이 남아요, 때로는. 그래서 오버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전력은 어디서 받냐면 육지부터 받아요. 넌센스죠. 네? 자체적으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걸 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기본 도로가 기본 도로. 기본 도로를 유지해야 비상시에 뭔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는 풍력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육지 안에서 돌아다니는 기본 양이 있는데 기본 양이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 돌아다니는 거라면 갑자기 제주도 사람 2명이 더 들어오면 어느 날은 2명이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2명을 달라고 했다가 뭐 이런 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개통망을 열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술이 좀 발전이 되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전력 민영화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한전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한전은 그냥 송배전 업무만 하면 되고 앞단과 뒷단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 민영 기업들한테 열어주면 충분히 경쟁을 통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발전사나 판매사나 이런 데에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이 민영화한다 뭐 그러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뭐 국가의 중요한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게 팔아서 우리의 이익을 손해보게 한다라는 정치적 구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이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어떤 분이 이해도가 이렇게 높고 어떤 분이 이해도가 낮은지를 제가 몰라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 산업적인 요인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또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한전의 문제나 뭐 이런 데까지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이해를 갖고 계셔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적인 구호인지 이게 실질적인 구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가름말을 타서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풍력에서 과잉 생산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전기를 생산했는데 이거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없애야 되는 상황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어딨어라고 하는 비판을 하시겠지만 이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계속 2번, 3번 연거푸 들으시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준의 강사들을 계속 모셔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평택시에서도 이 클래스가 뭐 이렇게 작은 클래스가 아니라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봤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자장을 맡으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의원님들 모셔서 어떤 식으로 이 토론회를 이끌까, 또 어떻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의원님 굉장히 소박하시죠? 예, 그리고 늘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유이동 의원님에게 약간 빚을 좀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한 아까 입법 활동에 있어서 유이동 의원님이 굉장히 큰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너무 기쁘죠? 그렇죠? 예, 박수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이제 지속가능 발전 8일이었어요. 8회인데 이것을 함께 준비하고 열정을 쏟아왔던 분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도 그렇지만 또 사무국도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분이 계시죠. 이응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 우리 이응현 교수님이 마무리를 딱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가까이.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저희가 일정이 원래는 한 번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 하고 하면서 제 강의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마지막 수업을 만들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셔서 조금 더 의미 있고 못다한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이제 졸업식 행사인데요. 졸업식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동물회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졸업식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의하고 논의드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위원으로서의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오시면 또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8기 지속가능 발전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끝으로 갈수록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 또한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소통을 드리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너무 최고예요. 다른 데 가잖아요.